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은 종로구 삼청동의 한국금융연수원에서 북악산 정상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국금융연수원 본관인데요. 지금 비추고 있는 방향의 오른쪽 저곳이 별관입니다. 별관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선인 사무실과 인수위원장 사무실은 종로구 통이동에 금융감독원 연수원의 집무실이 있는데요. 그에 반하여 인수위원들의 사무실은 이곳 한국금융연수원 비추고 있는 방향 별관에 별관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전방에 금융연수원 정문이 보이고요. 그 위로 저 높은 고지가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입니다. 해발 342m 고지입니다. 이곳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도 봄의 기운이 물씬 풍깁니다. 목련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4월 2일 토요일입니다. 아침 7시 한 55분 정도 됐습니다. 이곳이 금융연수원의 본관 강의실인데요. 이곳에서 오늘 제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려 8시간 동안 서서 온종일 올데이입니다. 올데이 온종일 서서 여신 법률을 강의하기 위해서 금융연수원에 이런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곳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청와대 뒷산 북악산을 배경으로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요.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비춰드리고 있는 책이 독서하는 마라토너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2년 3개월 전인 2020년 1월에 출판했던 책입니다. 제목에 나와 있듯이 독서, 마라톤, 여행, 자전거 타기 이 네 가지 테마를 가지고 407페이지짜리 두꺼운 책을 두껍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을 집필을 했는데요. 어제하고 오늘 제가 출근하는 길에 이곳 연수원에 출강하는 길에 지하철역 안에서 또 여기 도착해서도 이 책을 읽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여행편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제 마라톤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여행, 자전거 타기, 독서 다양한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행에 관한 내용은 제가 12년 전에 2010년도 10월 달에 유럽 3개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유럽 3개국을 가족 여행을 할 때 여행했던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고요. 또 4년 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또 3년 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여행, 그리고 지금부터 5년 전에 일본의 오사카 교토 여행, 또 5년 전에 대만의 타이베이 화롄 여행, 이런 내용들을 해외 여행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부터 12년 전에 가족 여행으로 갔었던 2010년도 10월 달에 유럽 3개국 여행기가 이제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한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12년 전인 2010년도 10월 달에 6박 8일로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세 군데를 다녀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국가는 이탈리아입니다. 고대와 중세시대 세계의 중심이었던 이탈리아 지역. 그래서 그쪽에 관한 여행기를 어제 오늘에 걸쳐서 쭉 읽어봤는데요. 12년 전에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아름다운 추억들이 회상이 돼서
굉장히 미소를 짓게 하는 그런 여행기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여행을 갔다 와서 여독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그 여행 다녀온 직후에 2주 연속 토요일 일요일을 할애해서 총 4일 동안이죠. 2주 연속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토일 총 4일 동안 여행기를 집필을 했습니다. A4 용지로 한 2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고요. 그 여행기는 다양한 그런 경험들 또 다양한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저의 온몸으로 체험한 유럽 3개국 여행기가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이탈리아 여행에 관하여 좀 저의 그런 체험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탈리아 여행 코스는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베로나, 밀라노 이런 순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제 투숙을 하고 다음날 로마 시내 투어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장소는 뭐 순서대로 좀 말씀드리면은 아침에 포르 로마노라는 고대 로마 시절에 그 중심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러한 유적지들이 잘 보존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거기를 걸으면서 그 도로들이 거기에 보면은 이제 개선문도 있습니다. 서기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가 세웠다는 개선문. 그게 1800년대 프랑스 나폴레옹 시절에 영향을 줘서 프랑스 개선문이 그 로마 시대의 그 개선문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게 나폴레옹의 개선문인데요. 그런 개선문들도 있었고 거기 도로 바닥이 2000년 전에 2000년의 세월이 흐른 그러한 동안 잘 보존이 되어 있는 도로 바닥이었는데요. 당연히 2000년 전에는 아스팔트가 아니었고 판판한 돌로 판판하고 평평한 돌로 그 도로가 쭉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포로 로마노 지역을 투어를 할 때도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도 전혀 질퍽거릴 이유가 없는 거죠. 판판한 돌로 도로면이 조성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도로를 걸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여러분들 잘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유래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고대 로마 시절에 세계 최강 국가였던 로마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복속시키고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로마는 주변 국가를 정복하러 가기 위해서 도로를 건설을 하는 거죠. 도로를 건설할 때 그 판판한 돌로 이제 전차나 군대가 이동할 수 있도록 판판한 돌을 쭉 깔았었는데요. 로마는 주변 국가 정복당한 국가로 통하는 길은 다 깔았는데 반면에 정복당한 국가들 간에 그 도로는 건설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복한 국가들 간에 동맹을 맺어서 로마에 대항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복속된 지역들 간에 그런 도로는 깔지 않다 보니까 그 도로에 로마에서 정복된 국가들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도로에 딱 서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거기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 도로가 그 정도로 판판하게 잘 깔려 있습니다. 2000년의 세월 동안 전혀 흐트러짐이 없이 판판했기 때문에 군대가 신속하게 악천후의 속에서도 길이 질퍽거릴 이유가 없이 신속하게 군대가 이동할 수 있고 전차들도 이동할 수 있는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베너
벤허, 글래디에이터 이런 영화의 대전차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대전차들도 그 평평한 돌로 깔린 그 도로를 질주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정복을 해 갔었답니다. 거기가 이제 포로 로마노라는 이제 고대 로마 시절의 중심 지역이었고요. 바로 옆에가 이제 콜로세움이 있습니다.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은 그 당시에 고대 로마 시절에도 한 5, 6만 명의 그 관객을 입장시킬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규모였었습니다. 다양한 영화의 거기가 이제 촬영 장소로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뭐 맹수들과 그 검투사들이 생사를 걸고 싸웠던 그러한 소재가 영화로도 많이 나왔었고, 스파르타쿠스의 반란 뭐 이런 게 기원전 한 72년경에 있었는데요. 그런 검투사들이 이제 그러한 그 노예적 상황에서 해방감을 만끽하기 위해서, 해방되기 위해서 스파르타쿠스라는 노예가 주도해가지고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 기원전 72년경에 있었다라는 것도 아실 텐데요. 그 로마 시절에 그 경기장을 건설해 놓고 처음에 100일 동안은 엄청난 그 피해 혈투, 맹수들과 검투사 간의 그러한 대결, 또 검투사들 간의 또 대결, 그런 것을 즐기는 그런 관객들이 꽤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서 인간이 그러한 그 잔인함, 그러한 폭력에 열광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씁쓸한 생각이 드는데요. 고대 로마 시절에는 로마 황제가 민중을 위해서 일종의 뭐 인기 영합 전략,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서도 그러한 것을 주도적으로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게 이제 콜로세움도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벤츠 승합차를 타고, 북악산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벤츠 승합차를 타고 또 시내 관광을 했었는데요. 몇 군데 대전차 경기장 이런 데도 갔습니다. 그 당시에 대전차 경기장에는 관객을 한 20만 명에서 25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우리 경기도 과천에 경마공원이 있는데요. 경마공원에 경마 경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연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넓은 규모의 대전차 경기장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영화 배너, 또 글래디에이터 그런 영화들이 연상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실의 입이라는 그러한 게 있죠. 진실의 입. 거기는 뭐냐면 어떤 그 동물의 입에다가 손을 넣었을 때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손이 잘려버린다. 이게 진실의 입이라는 그 관광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공포 정치를 이제 하기 위해서 국가가, 로마라는 고대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세금 수입이 있어야 국가가 경영이 되다 보니까 세원을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민중들이 세원을 숨기고 이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 세원을 숨기는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일벌백계, 본보기로 손을 잘라버린다, 뭐 이런 게 실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손을 넣는데 거짓말한 걸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바로 손을 절단해버려 가지고 공포 정치를 이제 하면서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세 행정을 펼치는 일환으로 그 진실의 입이 활용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심 식사는 마르게리타 피자죠. 뭐 이런 것도 먹고, 또 스파게티, 이탈리아가 이제 스파게티와 피자의 본고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점심 식사를 또 했었고요. 또 트레비 광장이 있습니다. 트레비, 삼거리 분수라는 뜻이죠.
트레비 트레라는 게 이태리어로 삼거리, 삼이란 석삼자 뭐 이런 의미이다 보니까 이제 트레비 분수는 삼거리 광장에 있는 뭐 분수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트레비 분수에서 그 뒤 분수의 자신의 등을 분수 쪽으로 향하고 이렇게 동전을 분수 쪽으로 던졌을 때 한 번 던지면 행운이 찾아오고 한 번 동전을 한 번 던지면 그 로마에 다시 올 수가 있고 또 두 번 던지면 연인과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세 번 던지면 연인과 헤어지게 된다. 이런 속설이 있다는 그 동전 던지기의 그런 행렬들이 굉장히 그 이채롭게 느껴졌었습니다. 그게 바로 트레비 광장이고요. 그래서 그 트레비 광장에 던져지는 동전들을 모아서 엄청난 수입이 되고 그 뭔가 국가 재정은 아닐지라도 그 로마 시내 관광을 유지하는데 뭐 수익 사업이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트레비 광장 옆에 젤라또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젤라또 아이스크림 하나에만 7, 8천 원 정도 굉장히 고가이긴 한데 거기에서는 대부분 젤라또 아이스크림을 즐기는 분위기였고 저희 네 식구도 같이 즐겼습니다. 2010년도니까 12년 전 상황인데요. 그 당시에는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딸이 중학교 1학년 연년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이 중학생 때 그 여행을 갔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서 여행이 정말 소중한 값진 여행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갔었냐면 그날 그 저녁에는 이제 그 이태리에서 그 해물 시푸드죠. 시푸드 해물 요리 전문점 이쪽에서 만찬을 하면서 로마에서의 추억을 가슴에 간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었습니다. 그곳이 이제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 여행에 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빠뜨려서는 절대 안 되는 거, 바티칸 시국이라고 아시죠? 바티칸 시국은 이제 로마 교황청이 있는 곳이 바티칸 시국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영토의 독립 국가가 바로 바티칸 시국이지 않습니까? 1800년대 후반에 로마가 통일되면서 그 교황께서 계시는 그 지역은 로마의 합병이 되어버렸었는데요. 1920년대 이제 이탈리아와 로마 교황청 간에 라테란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바티칸 지역, 즉 교황님이 계시는 그 지역은 이탈리아와는 독립된 독립국가로 인정해주는 게 바로 이제 바티칸 시국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제 초대 교황인 성 베드로,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분인 성 베드로 그 사도께서 초대 교황을 지내셨지 않습니까? 그분의 무덤 위에다가 건축된 성당이 세계 최대 규모의 성당인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명동 성당에 가끔 가보면서 그래서 명동 성당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 카톨릭의 본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명동 성당인데요. 그 명동 성당을 보아온 상황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 들어가 보니까 과장 없이 표현드리면 명동 성당 규모의 한 10배 정도로는 느껴졌습니다. 정말 그 규모에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 명동 성 베드로 대성당은 길이가 무려 187m입니다. 길이가 187m고 그 다음에 그 돔의 높이가 또한 132m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그 규모가 대단했었고 그리고 좀 후반부로 가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성 베드로 사도 베드로 초대 교황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그 지역으로도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입장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그곳을 가보지 못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했던 구역이 이제 시스티나 성당입니다. 시스티나 성당. 그곳이 바로 로마 교황님을 선출하는 공간이죠. 교황님을 선출하는 그 공간, 거기가 시스티나 성당인데요. 거기에 이제 하이라이트는 바로 그 미켈란젤로, 천재 조각가 미켈란젤로, 조각가이자 뭐 화가인 거죠. 그 미켈란젤로가 4년에 걸쳐서 완성했다는 천정화, 그 천정 성당,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에 그려져 있는 그 엄청난 규모의 이제 그 천정화 그림이죠. 미켈란젤로는 그 천정화를 그리면서 이 천정을 향해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다 보니까 물감이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목에 디스크가 오기도 하고 온 몸이 엄청난 이제 고통을 당해가면서 4년에 걸치는 그 세월을 이겨내면서 그 천정화를 완성했는데요. 그게 바로 천지창조지 않습니까? 천지창조라는 타이틀의 천정화를 이제 완성을 했었었고 불빛이 아주 약간 어둡게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천정화가 그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명이 너무 밝으면은 천지창조라는 천정화가 훼손될 수 있다 해서 불빛 조명이 좀 어두운 편이었습니다. 그 그림이 대단했었고요. 또 바로 옆에 이제 벽에는 벽화가 있었는데 또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죠.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도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나오는 인물들은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거기에 다 그려져 있는데 그 인물들은 다 나체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나체로 그려져 있는데 거기 그 그림의 위치가 시스티나 성당 재단 저기 사제분들이 이렇게 예배 미사를 집전하는 그 자리를 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대. 그 의식을 거행하는 그 제대 바로 뒤에 벽에 그려진 게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 벽화인데요. 거기에 처음에 미켈란젤로가 그릴 때는 나체로 그렸었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에다 덧칠을 해가지고 나체를 가렸다라는 뭐 그런 얘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추기경 교황님의 이제 보좌관이었던 추기경 체세나 추기경인가 체세나 추기경 그분이 이제 교황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시는 추기경이었는데 미켈란젤로가 나체로 그리니까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좀 통렬하게 비난하고 그랬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미켈란젤로는 그거에 대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체세나 추기경은 뱀에 감겨 있는 그런 모습으로 체세나 추기경을 이제 염두에 두고 그린 또 그 그림이 인물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귀는 이 당나귀 귀처럼 굉장히 크고 뱀에 칭칭 감겨 있는 그런 모습으로 체세나 추기경을 그려가지고 미켈란젤로가 자신을 비판했던 체세나 추기경을 이제 그 추기경에 대해서 굉장히 복수를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이제 전해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성 베드로 대성당과 시스티나 성당을 관람을 했었고 밖으로 나와서 이제 성 베드로 광장이죠. 성 베드로 대성당 앞에 있는 게 광장인데 그 좀 모양 자체가 이렇게 좀 껴안는 듯한 그런 이제 모양으로 그 광장이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한테 황금의 열쇠라는 뭐 선물을 주셨는데 그걸 형상화한 거다라는 설도 있고 또 예수님이
이 민중들을 이렇게 껴안는 듯한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감싸안는 그런 사랑의 표현의 모션 그런 걸 형상화한 거다라는 썰도 있고 그런 거 다 아실 텐데요. 그런 식으로 성 베드로 광장도 이제 투어를 했었습니다.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가 바티칸 박물관이라는 얘기도 있죠. 영국의 대형 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그 다음에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다른 설들도 있긴 합니다. 저기 미국의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거기에 속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세계 4대 박물관 하면 대만, 타이완이죠. 타이완의 국립고궁박물원입니다. 거기는 박물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대만의 타이베이에 있는 국립고궁박물원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1949년에 중국이 공산당에 의해서 완전 장악이 됐을 때 국민당의 장제스가 대만으로 이제 축출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미 중국의 200만 점의 유물인가 수많은 유물들을 미리 대만 타이베이 쪽으로 이동을 시켜 놨었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전시하는 데가 타이베이에 있는 국립고궁박물원인데요. 워낙 유물 양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전시할 수가 없어서 3개월 주기, 즉 분기 단위로 유물들을 교체해 가지고 전시하는 곳이 바로 타이완의 타이베이의 국립고궁박물원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바티칸 박물관도 구경을 했었는데요. 그 바티칸 박물관에서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 저기 모나 바티칸 박물관, 바티칸 거기에서 다양한 게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것을 봤습니다. 바티칸 박물관에서 원래 거기에 이제 기다리는 행렬들이 한 1km 정도에 걸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기다려서 입장을 하게 되면 한 하루 온종일 기다려도 입장할 수 없을 정도로 한 1km 정도의 장사진 행렬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입장할 수 있으려나 걱정을 했는데 현지 가이드가 우리는 예약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약을 한 사람들은 별도의 줄이 있다 해서 거기를 가봤더니 거기도 한 200m 정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약하지 않은 줄은 한 1km 정도 줄이 서 있었고 반면에 예약한 줄은 한 200m 정도 줄이 있었는데요. 한 200m 정도 줄에 섰는데 한 4-50분 기다리다 입장을 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제 바티칸 시국을 투어한 그러한 대략의 일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로마에서 1박을 하고 다음 날은 베네치아, 그 유럽 3개국 6박 8일 여행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베네치아입니다. 베네치아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베네치아 하시면 아실 겁니다. 세계 3대 영화제가 베네치아, 다른 말로 베니스라죠. 영어로는 베니스, 그 다음에 이태리어로는 베네치아, 그 베니스 영화제, 그 다음에 프랑스 깐느 영화제, 그 다음에 독일의 베를린 영화제라고 하실 텐데요. 그 세계 3대 영화제 중에 한 곳인 베니스 영화제가 열리는 베니스로 갔는데요. 베니스로 가기 전에 로마에서 그 다음 날로 간 것은 피렌체입니다.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발원지라는 거 아실 텐데요. 피렌체로 가서 투어를 했었는데 거기 피렌체에서 인상 깊었던 곳은 로마 교황을 4분이나 배출했던 가문이 메디치 가문이지 않습니까? 메디치 가문의 본고장이 또 피렌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다양한 곳을 갔습니다만은 단테의 신곡이라는 그걸 저술하신 단테의 생가도 갔었었고 그 다음에 또 저 언덕에 미켈란젤로 광장이라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광장은 피렌체 전망대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는데요. 약간 높은 지역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피렌체 시가지를 다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거죠. 거기에 보면 미켈란젤로의 작품인 다비드상의 모조품도 그 피렌체 전망대, 즉 미켈란젤로 광장의 모조품 다비드상도 거기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쭉 시가지를 바라다 보니까 정말 고풍스러운 그러한 건물들이 즐비해 있었습니다. 주로 지붕 색깔이 그 약간 오렌지색보다는 약간 짙은 그러한 주황색 그러한 지붕 색깔들이 굉장히 이채로웠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태리식 건축물이라고 표현할 때 그게 딱 적합한 그러한 주황색 그러한 지붕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굉장히 이국적인 생각에 안녕하세요. 오늘 또 여기서 있으세요? 네? 오늘 또 촬영하세요? 네. 제가 뭐 동영상을 찍고 있어요. 예, 죄송해요. 여기서 또 강의가 저는 다른 강의실인데 여기가 북악산을 조망할 수 있는 좋은 곳이어가지고 여기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렌체를 그렇게 관광을 했었고요. 그 피렌체에 이제 강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고대 로마 시절에 카이사르 아시죠? 시저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시저가 기원전 100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44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시저가 총 만 56년 동안 생을 살다가 기원전 44년에 사망하신 분이 시저죠. 다른 말로 카이사르라고 표현하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고대 로마 시대의 최고 권력자가 됐던 시저 카이사르가 그 피렌체의 강변에 군사를 주둔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피렌체 강변에는 엄청나게 꽃이 만발했었습니다. 지금이 오늘이 2022년 4월 2일 토요일인데요. 이제 봄꽃이 움트기 시작했고 머지않아 봄꽃이 이제 활짝 필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로마가 아니라 이탈리아 피렌체 고대 로마 시대의 최고 권력자인 카이사르 시저가 거기에 군사를 주둔시킬 때 강변의 꽃들이 엄청나게 만발했었답니다. 그래서 꽃들이 만발하니까 거기를 이제 영어로는 플로렌스, 이태리어로는 피렌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플라워 이거에서 어원을 해가지고 플로렌스라고 지명을 정하게 됐고 그것을 이태리어로 피렌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르네상스의 발원지인 피렌체 거기에서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면세품 쇼핑도 했는데요. 피렌체가 가죽 제품의 본고장이고 이탈리아의 브랜드들이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가죽 지갑이나 또는 벨트, 가방, 뭐 다양한 그런 것들을 아이 쇼핑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가격은 고가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글라스만 하더라도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다 보니까 하나에 한 5, 60만 원 호가할 정도로 굉장히 비싼 제품 위주로 피렌체 면세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구매하진 않고 그냥 아이 쇼핑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한 곳이 바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3대 영화제 중에 하나인 베니스 영화제가 열리는 베니스, 영어로는 베니스, 이태리어로는 베네치아라고 하죠. 물의 도시 베네치아로 이동했는데요. 가는 도중에 볼로냐 지역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렌체에서 베니스로 이동하는 도중에 중간에 고속도로 중간쯤에 있는 지역이 볼로냐인데 볼로냐 하면은 볼로냐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는 고대 시절과 중세 시절에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이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설들이 세계 최초가 많죠. 세계 최초. 그래서 세계 최초 대학이 볼로냐 대학입니다. 1088년에 볼로냐 대학이 개교를 했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신학과 민법을 강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세계 최초 대학 볼로냐 대학인데요. 대학 안에를 들러보진 않고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휴게소에 들렀었습니다. 휴게소에서 이제 그 볼로냐 대학에 관하여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대학 시절에 사법시험 과목 중에 한국사와 문화사가 있었는데, 문화사는 이제 세계사 과목이죠. 세계사 중에 달달 암기를 할 때 세계 최초의 대학으로 1088년에 개교한 볼로냐 대학을 암기했던 기억이 회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볼로냐 대학은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한 400km 정도 거리에 있는데, 서울 부산 거리 정도 원거리인 거죠. 그런데도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대학생들이 400km 천리길이죠. 천리길 거리에 있는 볼로냐 대학까지 가가지고 축제를 즐기다 다시 로마로 돌아가고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볼로냐 대학은 젊은이들의 그런 공간으로 굉장히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갔던 곳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베네치아인데요. 베네치아는 한 120개 정도의 인공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베네치아에는 그 인공섬 120개 그 사이사이로 소운하가 있고, 또 120개 섬들을 크게 한 두세 개 블록으로 대단위로 이제 묶어가지고 그 사이에는 대운하가 흐르고 있는데요. 소운하 사이는 이 곤돌라라는 그 일종의 쪽배죠. 그걸 넣어젓는 그런 쪽배를 타고 투어를 하는 거고, 대운하 사이는 이제 수상 택시를 타고 투어하는 그런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가 지금부터 한 6, 700년 전에 베네치아 공국 시절에 조성이 되어 있는 그 물 위에다가 기둥들을 박아가지고 그 위에다 도시를 건설해 놓은 곳이 베네치아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가 해상 무역의 중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베네치아는 정말 굉장히 이국적인 그러한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그래서 그 베네치아에서 그 소운하를 투어할 때는 곤돌라를 타고, 곤돌라가 이태리어로 흔들리다 이런 뜻이죠. 노젓는 배를 타다 보니까 이렇게 물결에 흔들리니까 흔들리다라는 말에서 어원이 돼서 곤돌라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운하는 그 큰 블럭 사이를 수상 택시를 타고 투어를 하는 게 이제 대운하인데, 둘 다 해봤었는데요. 다들 굉장히 그 멋스러운 그러한 관광 코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년 전인 2010년 당시에 그걸 투어를 하고 귀국해가지고 그 귀국 직후에 개봉된 영화 투어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영화 투어리스트, 안젤리나 졸리와 조니 뎁이 주연하는 영화였었죠. 첩보원들의 그런 활동을 그린 게 투어리스트, 여행자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 촬영을 했던 곳이 바로 베네치아, 거기에서 수상 택시를 타면서 추격신도 많이 나오는 그러한 게 바로 투어리스트가 제가 그 여행 갔다 온 직후에 개봉된 영화 투어리스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갔던 곳이 그 베니스의 중심이었던 산마르코 광장이 있습니다. 산마르코는 이제 그 세인트 마르코 이런 뜻인 거죠. 우리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있는데요. 그 마가복음의 주인공이 바로 성인 마르코입니다. 원래 그분의 유해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5, 600년 전에 베니스가 건설된 그 직후에 그분의 유해를 산마르코 성당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에서 제가 초대 교황 성 베드로 사도의 무덤 위에 건축된 게 그 성 베드로 대성당,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베니스에는 사도 마르코, 사도 마르코의 유해를 안치한 무덤이 있고, 그 위에 건축한 성당이 산마르코 대성당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산마르코 대성당은 그 산마르코 광장의 한 축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마르코 광장은 그 사면이 다 한 10층 정도의 높이의 건축물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산마르코 광장은 굉장히 응접실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1800년 초에 유럽 대륙을 평정했던 나폴레옹이 그곳 베니스의 산마르코 광장에 가서 그 사면 중에 한쪽의 그 건축물 거기에서 며칠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나폴레옹이 머물렀던 곳의 맞은편이 바로 산마르코 성당이고, 또 나폴레옹이 봤을 때 왼편이 구검찰청 건물이고, 또 나폴레옹이 봤을 때 오른편이 신검찰청 건물인데요. 그래서 그 네 사면에 다 한 10여 층 되는 그런 높이의 건축물들로 산마르코 광장에 에워싸여져 있다 보니까 나폴레옹이 산마르코 광장을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응접실이라는 별칭을 부여를 했답니다. 그 정도로 산마르코 광장은 면적은 초등학교 운동장 정도의 면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구검찰청 건물의 1층에 세계 최초의 카페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카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와 중세 시절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이다 보니까 세계 최초라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세계 최대 규모의 성당인 성베드로 대성당도 있었고, 세계 최초의 대학인 볼로냐 대학도 있었듯이 베니스의 산마르코 광장의 구검찰청 건물의 1층에는 세계 최초의 카페인 플로리안이 있습니다. 플로리안이 있는데, 그 카페는 그 안에서 이제 그 커피나 핫초코 이런 것을 구매해서 마시게 되면 서서 마시면은 가격이 1유로입니다. 1유로. 그런데 그 실내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게 되면 커피 한 잔에 5유로입니다. 5유로. 그런데 밖에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야외의 그 햇살을 받으면서 또 산마르코 광장을 이렇게 구경하면서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마시면 9유로입니다. 가격이. 그 정도로 1유로, 5유로, 9유로 이 가격이 차등화되어 있는 곳이 바로 세계 최초의 카페인 플로리안이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서 핫초코를 구입해 가지고 마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니스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제 줄리엣의 고향인 베로나로 이동을 하기 직전에 베니스 현지 가이드가 얘기했던 게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어떤 식으로 작별 인사를 했었냐면 이런 말이 있죠. 영국에 세익스피어가 있다면 독일에는 괴테가 있고, 중국에 소동파가 있다면 조선에는 박지원이 있다. 동서고금의 세계의 대문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독일의 대문호 괴테,